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에리메나 로버트슨 모지스의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평범한 할머니가 76세 때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힘들어 우연히 붓을 들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어느 수집가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면서 개인전도 열게 되고 93세에는 타임지 표지도 장식하게 되고 영화 같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가정부 일을 하셨고 결혼하고 나서는 농장 일을 하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책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읽기 시작했지만 책 안에는 할머니의 작품들이 담겨져 있는데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농장 생활인데도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캘리그라피를 몇 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푸념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일찍 대학생이었을 때라면 캘리 재료를 다양하게 구매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테고 조금 일찍 결혼 초기였다면 갓난아이 돌보느라 글씨 쓸 시간은 생각도 못했을 테고 정말 적당한 시기, 알맞은 시기에 영어 캘리그라피가 나에게 와준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거나 작품을 하거나 그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이가 적건 많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같은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의 나이는 상관없이 어떻게 배움을 시작했는지, 지금은 어떤 연습 혹은 활동의 폭과 깊이를 키워왔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모지스 할머니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들어가며 삶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100년을 늘 새로운 하루처럼 살아간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먼 곳에 계신 한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녀의 그림을 처음 접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참 살아볼만 하다고요. 모지스 할머니.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지요. 그녀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시골 농장의 안악으로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5아이를 병으로 잃고 버터를 만들고 양초와 설탕을 만들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바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지 못해요. 76세가 되던 해 평소 앓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도무지 실을 자수바늘 구멍에 맞게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살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이 넘치는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에게요. 이 작은 책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매일을 맞이하시길. 불안은 가라앉고 안심은 떠오르는 나날이 되시길. 모지스 할머니의 글과 그림을 실력 없는 솜씨로 전하며 할머니의 영혼이 수많은 이들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지요.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달라서겠지요.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30년 사이 제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 정착했지요.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지요. 나는 10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2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 아무렇게나 지었다고 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앤 이모는 날 애나라 부르고 싶어 했고 메리 이모는 메리로 부르고 싶어 해서 결국은 두 이름을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지요. 어머니는 애나 메리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도 메리 앤이란 이름은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애나 메리라는 이름이 영 못마땅했지요. 예전부터 아버지는 당신 누이의 이름을 따서 날 세라라 부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6살이 되도록 나는 씨씨라고 불렸어요. 그 무렵 하루는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나와 남동생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씨씨이고 남동생의 이름은 펍이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더니 그제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보다시피 그때만 해도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자식들을 아끼기야 했지만 요즘 같진 않았지요. 그래도 나의 어머니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도 항상 여러모로 우릴 챙겨주었어요. 1886년 가을, 나는 실버스터 제임스 씨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하고 그의 병약한 부인을 간호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잠시 그 집에 있었지만 그땐 톰 도일이라는 사람이 일꾼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꼬마 아서 제임스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메리 누나, 부엌에 가서 톰 아저씨한테 인사해. 나는 아서를 따라 톰 도일을 만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톰한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톰은 머리카락이 검고 뺨이 장밋빛인 청년이었는데 부엌에 갔더니 키가 크고 눈이 파란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톰은 톰인데 톰 도일이 아니었어요. 인사를 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 저녁 식사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대가 아이들하고는 참 허물없이 지냈는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네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애나와 아서와 리나도. 어쨌든 부엌에서 만난 톰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토마스 세머 모지스였습니다. 그는 실버스터 제임스 씨가 고용한 일꾼이었고 나는 가정부였어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토마스는 내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토마스가 반듯한 집안에서 자란 차분하고 검소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집안이 반듯하고 평판이 좋은 남자를 찾았거든요. 달기나 훔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지만 그런 감정은 남자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식어버리게 마련이지요. 토마스는 평생 농장에서 살았어요. 일하는 걸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아 못하는 게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토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덧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었지요.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부부가 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하는 만큼 나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 사탕을 던져주길 기다리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항상 내 몫을 하려고 노력했지요. 내 경우엔 노년에 접어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림을 조금씩 그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한 번은 여동생 셀레스티아가 놀러와서 내 털실 그림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털실로 그림을 수놓은 것보다 물감으로 그리는 게 더 예쁘고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동생 말대로 했어요. 소일거리 삼아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수를 놓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내게는 다 똑같았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제법 많아졌을 때 누군가가 후식 폴스의 토마스 잡화점에 그림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축제에서 과일 통조림이나 라즈베리 잼과 함께 그림들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과일 통조림과 잼으로는 상을 탔는데 그림으로는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왔다는 루이스 칼도어라는 수집가가 후식 폴스 마을을 지나가는 길에 내 그림들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케임브리지가에 사는 애나 메리 모지스 할머니가 그렸다고 하더래요. 그날 저녁 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 도로시가 말하기를, 어머니, 집에 계셨으면 그림을 전부 다 팔 수 있었을 텐데. 좀 전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어머니 그림을 보고 싶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온대요. 그림이 몇 점이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는 내게 그림을 10점 정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들을 그렸고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몇 점 되지도 않은 데다 대부분은 털실로 술을 넣은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 언젠가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찾은 캔버스 틀에 그리다 말았던 그림들이 떠올랐어요. 버지니아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지요. 제법 큰 그림이라 틀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림을 2등분해서 2점의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칼도어 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약속대로 10점의 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일부러 신경을 썼던 거였어요. 칼도어는 내가 그림을 반으로 잘랐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언젠가 왜 가장 잘 그린 그림을 반으로 잘랐냐고 내게 묻더군요. 나는 스코틀랜드 민족 특유의 알뜰함이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칼도어는 내가 그림을 더 그리길 바랬어요. 몇 번이고 찾아와 내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는 내 그림들을 뉴욕시로 가지고 가서 갤러리에 전시했고 그중 3점은 어쩌다 보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까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10월 웨스트 57번가의 갤러리 세인트 에티엔에서 나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노인들이 나의 전시회를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 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진 못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남에게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도시 한 귀퉁이에 방을 하나 구해서 팬케이크라도 구워 팔겠어요. 오직 팬케이크와 시럽뿐이겠지만요. 간단한 아침 식사처럼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느금하게 찾아온 유명세나 언론의 관심에 신경 쓰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오래전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애나 메리야, 내가 어젯밤에 네 꿈을 꾸었단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나쁜 꿈이었어요? 내가 물었지요. 그야 어떤 미래가 펼쳐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꿈은 우리의 앞날에 그림자를 들이운단다. 아버지의 꿈에 내가 널찍한 홀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더랍니다. 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돌아보니 애나 메리 네가 남자들의 어깨를 밟으면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니? 내게 손을 흔들면서 남자들 어깨를 번갈아 밟으면서 다가왔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후 요 몇 년 사이 그 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엄마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납니다. 러셀,
남자들 어깨 밟고 걸어다니는 애나메리가 그렇게 근사해 보이던가요? 어머니는 꿈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알고 있었지요. 아니면 정말 그 꿈이 나의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걸까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내 나이가 되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6살 때가 내 나이를 가장 실감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사이드 부부를 떠날 무렵 나는 성숙했고 평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늙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손주 11명과 증손주 17명을 둔 할미지만요. 참 많이도 두었네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나의 아버지가 화덕을 좋아하듯이 나도 철제난로를 좋아했고 지금은 그것들이 가스와 전기레인지로 바뀌었지요.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 100년이 더 흐르면 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시인으로 보여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 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은골무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 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